투자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부터 사실은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죠. 그런데 뒤집어서 투자를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부터 사실은 생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을 책이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찰스 다윈과 워런 버핏이 만약에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한다면 아마 이런 내용이 나올 겁니다. 오늘은요, 폴락 프라사드가 쓴 투자, 진화를 만나다 라는 책을 같이 읽어보시죠. 더 퍼블릭 자산운용의 김현준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별적 부록은 첫 시간입니다. 처음 네, 같이 그렇습니다. 합니다. 근데 이 책을 추천하시면서 최근 읽은 투자서 중에서 가장 좋은 내용이 많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어떤 이유였습니까? 한 3, 4년 전에 읽었던 네, 노마드 투자자 서한이라는 책 이후로 예. 이 책이 최고인 것 같아요. 오, 그래요? 네. 그거랑 이거랑 뭐 비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제일 좋은데 제 관점에서 그런 것 같고요. 왜 그러냐? 투자서를 쓰는 사람들의 직업이나 백그라운드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네. 뭐 경제학자도 있고 애널리스트, 최근에는 뭐 심리학자 이러신 분도 쓰고요. 네. 근데 이 책을 쓴 사람은 실전 투자자입니다. 본인의 이름을 걸고 미국에서 이제 헤지 펀드를 만들어서 지금 아시아 기반으로 투자를 하는 그런 사람이고요. 폴락 프라사드. 네,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이 책 읽으면서. 인도인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투자 수익률이 엄청나요. 2007년부터 2023년까지 16년 동안의 기록을 담고 있는데 연평균 수익률이 무려 20%. 와. 1억을 투자했다면은 16년 동안 18억이 된 거고 그 기간 중에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도 들어있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코로나 위기도 다 들어있는데 그것을 다 이겨내고 이 수익을 냈다는 것이 대단하고요. 그럼 읽어봐야죠. 네. 잘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읽어보니 제가 추구하는 훌륭한 기업을 영원히 팔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명제인데 지켜서 돈을 번 사람이니까 제가 추구하는 투자 전략이 맞구나. 나도 이 사람을 좀 더 배워보자라는 생각에 아주 감명받으면서 읽었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기가 막혔던 게 진화론과 네. 가치 투자를 같이 연계해서 책을 썼다라는 것도 네. 굉장한 통찰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과학자는 아니에요. 그냥 본업이 투자자입니다. 근데 이 진화론하고 투자하고 어떤 부분이 다 있냐 하면 네. 귀납적이라는 거에서 저는 만나 있다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과학을 보통 공부를 하면 예. 가설을 세우고 검증을 해서 이 명제로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죠. 이걸 연역법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이 진화라고 하는 거는 너무 오랜 시간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어쩌면 신이랑도 연관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우주 빅뱅과도 연관돼 있는 그런 내용을 파악을 해야 되니까 네. 결국엔 무슨 일이 있었지? 라고 더듬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투자도 미래를 예상하는 거긴 한데 내가 이럴 거야 라고 보는 것보다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 과거에 이랬어. 이 사람은 이렇게 경영을 했어. 라고 퍼즐을 조합해가는 과정이랑 전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진화론하고 투자가 참 비슷하다라는 것을 이분도 깨달으셨던 것 같고 그걸 책에 담아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무릎을 탁 치면서 읽었습니다. 네. 진화론과 투자 진화를 만나다라는 책 제목인데요. 키워드 몇 가지를 같이 이제 열어가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첫 번째가 큰 위험을 피하라입니다. 이게 진화론에서도 가장 첫 번째는 죽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생존해야 된다. 그래야 내 자식이 예. 나의 DNA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니까요. 이게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투자에서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제 1종 오류와 2종 오류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1종 오류는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거짓 양성, 실행 오류라고도 불리고요. 설명을 하자면 좋은 투자를 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나쁜 기업에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러면 손실을 보겠죠. 네. 그게 1종 오류입니다. 근데 2종 오류는 거짓 음석, 누락 오류라고도 하는데 이거 안 좋은 기업 같아. 주가 안 오를 것 같아 라고 해서 안 사는 거예요. 아하. 내가 먹어보지 않은 음식인데 이거 맛없게 생겼는데 안 먹는 거. 혹은 맛있어 보이지만 위험한 음식일 수도 있어. 네. 그렇게 빨간 사과인데 독이 들었을 수 있으니까 나 안 먹을래. 그러면 잠재 수익을 놓치죠. 그렇죠. 기회 비용은 발생을 해요. 그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산 속에서 헤매다가 네. 예쁜 산 열매를 봤는데 아, 네네. 이게 독이 있는 건지 먹어도 되는 건지 안전할지 모르니까 네. 일단 저건 안 먹고 보자라고 하는 건 안 먹고 보자. 그렇죠. 그러면 주식은 안 산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 이종 오류를 했을 때는 내가 돈을 안 잃는 거죠. 잃지는 않죠, 최소한. 네, 잃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남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서 진화를 하려면 살아남아야 돼요. 오랜 시간 대를 거쳐 가야 진화가 되는 거거든요. 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아남지 않으면 돈을 벌 수가 없고 복리 수익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끝이니까. 네. 최근에 보면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통제하겠다 발표하고 네. 트럼프 대통령이 뭐 그러면 11월 1일부터 관세 100% 추가하겠다라고 발표하니까 그때 자산시장이 막 급격히 움직였잖아요. 저희 추석 연휴 때. 예. 네. 근데 그 단 하루의 변동 때문에 코인 시장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청산이 벌어졌다 하더라고요. 그 저도 레버리지 들었어요. 쓰신 분들. 근데 그분들이 코인만으로 수십억, 수백억을 벌었다라는 분들이 0이 됐다라는 케이스도 네. 있고 해외에서도 막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막 이런 게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더라고요. 네. 이게 대표적으로 곱하기 0이 됐던 사례. 그렇죠. 이 책의 가장 첫 장에서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례들 아닙니까? 네, 맞아요. 이걸 명심해야 된다는 거죠. 네. 투자자 모두가. 그렇죠. 아주 맛있어 보이는 산딸기인데 검증되지 않은 것. 네. 투자처로 따지면 어떤 걸까요? 투자처로 따지면은 두 가지 정도를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가 턴어라운드 하는 기업 투자하지 마라라고 했고요. 이 책에서는. 네. 두 번째는 빠르게 변화하는 신성장 산업에도 투자하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아마 지금 들으시는 분들, 보시는 분들이 의아할 거예요. 턴어라운드 하면은 대박 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죠? 그리고 뭐 최근에 AI, 뭐 자율주행 이런 것처럼 다 신성장 산업인데.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는 메가 트렌드 산업에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음. 이거 왜 하지 말라고 하지? 요걸 이제 1종 오류, 2종 오류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먼저 턴어라운드 얘기를 해보면 이 재밌는 예가 있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로저 페더러라고 하는 세계 1위 테니스 황제 테니스 황제. 있었어요. 네. 근데 이 책을 쓸 때는 아직 은퇴 전이라서 이분 사례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제 제가 편집장님한테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페더러 세계 1등이랑 세계 500등이랑 맞붙게 됐어요. 네. 돈을 걸어야 돼요. 예. 누구한테 걸 거예요? 당연히 페더러가 이기겠지만 배당률은 정말 얼마 안 나오겠네요. 네. 예. 전 재산의 예. 뭐 5% 이상 걸어야 돼요. 수천만 원 걸어야 돼요. 음. 어디다 거실 거예요? 그럼 페더러한테 걸어야죠. 페더러한테 걸어야 되죠. 근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세계 500등 선수가 예. 편집장님한테 딱 다가와요. 예. 다가와서 제가 연습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예. 그리고 페더러의 수법을 다 연구했어요. 예. 하는 얘기를 막 프레젠테이션으로 막 보여줍니다. 그럴싸하게 보여줘요. 예. 그리고 그 사람의 코치가 또 와가지고 코치는 알고 보니까 세계 1등을 많이 배출한 코치야. 예. 그래서 이 500이 지금 500이지 나중에 잘 될 거예요 라고 또 막 설명을 해요. 아, 넘어갈 것 같은데. 예. 그러고 바로 이제 경기 시작합니다. 10분 후에. 예. 예. 여전히 1등과 500등이에요. 음. 근데 전 재산의 5% 이상을 걸어야 돼요. 그럼 어디다 거는 게 맞을까요? 그래도 사실 결정은 바뀌진 않아야겠습니다만 네. 뭐 노력 열심히 하는 건 알겠고 네. 그래서 세계 랭킹을 그러면 50위까지라도 끌어올리든지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저는 그럴 겁니다. 네. 그래야 돈을 안 잃는 거예요. 예. 이 500이가 이길 확률은 거의 없는 거죠. 네. 근데 제가 이제 프레젠테이션 얘기를 했고 코치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기업으로 보면 프레젠테이션은 회사에서 IR 하는 거예요. 설명. 네. 기업 설명회. 코치는 누구냐면 그 회사 CEO야. 훌륭한 CEO가 왔어. 네. 모두 그렇게 잘하고 싶어 하죠. 근데 턴어라운드가 그렇게 잦게 있다면 반대로 대박주가 아니었겠죠. 여기서 말하는 턴어라운드란 적자 기업이 흑자로 돌아서는 걸 이제 네. 대표적으로 말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은데 갑자기 대박 나는 케이스가 있어요. 있는데 아까 처음 얘기한 거 생존해야 되니까. 내가 전 재산을 다 걸어. 아까 5%라고 했으니까 걸 수도 있겠지 하시지만 100% 다 걸어야 돼요. 그럼 배당률이 낮아도 페더러에 계속 걸어야 되잖아요. 한 번이라도 망하면 안 되니까. 네. 이래서 턴어라운드 기업에 투자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되는 기업들도 있지만 네. 내가 10에 10, 100에 100 그렇게 투자를 했을 때 잃을 확률이 더 높다 막 이런 취지겠죠. 100%면 해야지. 어. 근데 1%, 2%의 확률이더라도 잃을 가능성이 있으면 안 하는 게 맞고 심지어는 그게 아니라 정반대로 이거는 99% 잃을 확률인데 1%가 성공하면 돈을 대박 번다? 거기에 이제 혹하지 말아라.
예를 들면 로또를 전 재산 사는 사람 없잖아요. 안 될 거 잘 아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게 신성장 산업, 네.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에도 투자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AI는 이제 현재 일이니까 제가 미래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책에는 이제 과거 인터넷 산업 얘기가 나옵니다. IT 버블. 지금 보면은 빅테크, 뭐 M7 이런 회사들 다 20년, 30년 된 회사들이고 네. 엄청 잘 나가. 인터넷 시대에 정말 총알로 돈을 계속 번 회사들이야 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어려운 말로 생존 편향입니다. 살아있는 놈만 보고 네이버처럼 살아있는 기업만 보고. 네. 닷컴 시대에 많은 기업들이 생겼다가 없어졌을 텐데 예. 살아있는 것만 보고 착각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분이 이제 조사를 했나 봐요. 그래서 닷컴 이전에 설립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의미 있게 살아있는 기업이 뭘까? 아마존하고 구글밖에 없어요. 심지어 메타, 페이스북은 그 이후에 이후죠. 설립된 거고 예. 그때 많은 기업들은 다 없어졌고 전체 시가총액을 보면 2000년 IT 버블 때부터 시작해서 2005년까지 실리콘밸리에 있는 기업들 중에 상장사의 주가가 3분의 2가 날아갔어요. 3분의 1 토막 난 거예요. 그 생존 편향으로 우리가 살아남아서 시총 상위에 있는 기업만 볼 게 아니라 네. 내가 잃을 수도 있었던 그렇죠. 곱하기 0이 될 수 있었던 사례들을 또 기억을 해야 된다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마치 찰스 다윈과 워런 버핏의 대화처럼 네. 책이 흘러가는데 워런 버핏도 그래서 그 빅테크 투자 기회를 어떻게 보면 놓쳤고 어떻게 보면 본인이 놓았던 거잖아요. 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네네. 아마존이 대표적 사례죠. 이 가장 당신께서 후회하는 투자를 꼽아봐라라고 하면 아마존이라고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 내가 월마트나 코스코를 본 것처럼 코스트코. 그게 온라인으로 갔을 뿐이지 네. 많은 사람들이 가서 구매를 하니까 물건을 싸게 공급해도 이문이 남고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많이 가고 그러니까 더 싸지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코스코하고 월마트에서 상당한 이 소비를 이루어내면서 그 회사가 기업 가치가 좋아졌던 거잖아요. 네. 그게 아마존에도 똑같은 일이다라는 걸 나중에 깨달으신 거예요. 그리고 아예 뭐 IT를 투자하지 않은 건 아닌 게 지금 버크셔 해서웨이가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주식이 여전히 애플이거든요. 예. 애플이 뭐 AI를 잘할 거야, 무슨 비전 프로를 잘 만들 거야 이래서 투자하신 게 아니고 말씀하시기로는 충성도 있는 소비자가 있으니까 애플이 어떤 핸드폰을 내건 무슨 어떤 신제품을 내건 비싼 가격에 빨리 구매할 거야. 그러니까 이 회사는 브랜드가 있어라고 이제 투자를 하신 거거든요. 그 버핏도 애플을 담기 시작한 거는 한참 지나서죠. 완전 아이폰 나오고. 독식하고 나서. 그러니까 소비재처럼 네. 소비재처럼 인식하고 투자를 한 거고 워런 버핏도 빌 게이츠랑 정말 친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은 안 샀고. 투자 안 했죠. 근데 그건 후회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요? 이거 후회 안 하나?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너무 잘 됐고 훌륭한 기업이고 빌 게이츠가 좋지만 후회했다는 건 아마존을 주로 많이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이 빠르게 변화하는 인터넷 시장에서 버핏은 놓쳤지만 많은 걸 놓쳤지만 나머지로 또 돈을 많이 버셨고요. 자기가 모르는 걸 잘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애플이라고 하는 것도 변화가 다 끝난 다음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그 이후에 전체 시가총액 상승분은 훨씬 컸거든요. 버핏이 투자한 이후가. 예. 그러니까 꼭 내가 지금 AI 이런 시대니까 예상을 막 해가지고 어떻게 될 거야, 어떤 기업이 무조건 잘 될 거야 라고 투자하는 게 정답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AI 시대가 막 펼쳐지고 있는데 어떤 기업이 1등이 될 거야, 살아남을 거야, 아니면 어떤 기업 주가가 제일 많이 오를 거야 이게 예측하고 하는 게 아니라 네. 나중에 AI 시대가 다 펼쳐지고 네. 독식한 기업에 투자해도 그때도 늦지 않을 것이다. 또 이렇게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투영이 거죠. 되기도 하네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턴어라운드 기업이 됐든 신성장 산업이 됐든 중요한 거는 잃지 않아야 된다. 네. 생존과도 직결해서 그래서 확률이 진화론 낮은 곳에는 투자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또 그게 장기간 반복을 해야 하는 일이라면 네, 네. 그게 또 중요한 거죠. 다음 키워드가 적정 가격에 우량주를 매수하라라는 네. 내용입니다. 네. 이거는 진화론과 어떻게 좀 맥이 닿을까요? 누구나 우량주를 매수하고 싶습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이 폴락이라는 사람은 어떤 주식이 잘 될 거냐라고 하는 거를 연구를 해봤을 때 네. 진화론에서 찾아봤는데 진화론에서 가장 가장 잘 된 건 뭐냐면 계속 살아남은 놈들. 결과적으로 네. 근데 조금씩 변화가 있었겠죠? 저희 보면 이 꼬리뼈라는 게 있잖아요, 네, 사람이. 네. 근데 꼬리가 있진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그게 진화의 흔적이고 우리가 원숭이보다 두 발로 잘 걸어 다니고 꼬리가 없고 생각을 하고 두 손을 쓰니까 원숭이랑 예전에는 같았다고 하지만 지금은 훨씬 더 우월한 종이 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진화 가능성, 이거를 강인함이라고 표현했어요. 환경이 뭐 역동적으로 변하더라도 거기에 적응하고 이겨내는 그런 게 결국에는 살아남는다. 그러니까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그렇죠.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기업을 투자할 때도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강인함, 진화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걸 봐야 되는 거고요.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의 공세도 이겨내야 되고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가고 온라인 오프라인이 서로 싸우는 그런 경쟁 상황에서도 우위를 꾸준히 점하고 불황이 여러 번 올 텐데 여러 번의 불황도 잘 이겨낸 그런 기업이 강인한 기업이다. 이런 쪽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세상의 변화에도 살아남을 기업들. 네. 또 여러 가지 그런 요인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조건들. 살아남으려고 그러면 부채가 일단 아, 적어야 되겠죠. 재무가 안정적이어야 되고. 일반적으로는 부채가 많을수록 돈이 벌리긴 쉬워요. 레버리지 효과가 네. 있죠. 남의 돈으로 돈을 버는 거니까 돈을 많이 버는데 아까 이제 코인 얘기 잠깐 해주셨잖아요.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뭐 10배, 20배, 100배짜리 레버리지 상품이 있다 그래요. 코인에는. 네. 그런 걸 투자를 하니까 돈을 빨리 벌기도 했지만 0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니까 부채를 쓰지 마라.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경영진이 오랜 기간 같은 경영진이 꾸준히 잘하는가? 이런 것도 봤고요. 또 아까 얘기해서 연장선상인데 빠르게 바뀌는 산업 이런 거 하지 마라. 그거는 좋은 성장이 될 수도 있지만 나쁜 예측 불가능성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느리게 변하는 산업에 투자해라. 이런 얘기들로 몇 가지 요소들을 짚어줬습니다. 근데 그런 강인한 기업이 곧 다 성공하느냐? 네. 또 그거는 또 아니라는 고백도 있어요. 그렇죠. 그 이제 공룡 얘기를 하거든요. 예. 이게 참 투자 책인지 과학 책인지 왔다 갔다 해요. 예. 이 공룡이 지구를 지배한 기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몇 년 뭐 이런. 몇억 년, 몇십억 년 되지 않나요? 참고로 힌트. 호모사피엔스 우리는 이거 배웠었는데 다 20만 년 살았어요. 20만 년 동안 지금 지구를 지배하고 있어요. 네. 그럼 공룡은 1억 8천만 년 동안 지배했어요. 엄청난 기간이죠. 1억 상상도 8천만 할 수 없는 그런 기간이에요. 네. 당연히 1억 8천만 년을 살아왔으면 강인하고 적응 잘하고 진화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6,500만 년 전에 멕시코에 이제 소행성이 떨어지면서 없어졌단 말이에요.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거 강인한 놈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놈이 강한 놈이다. 그때 포유류가 있었어요. 예. 인간은 없었어요 그때. 예. 어떤 포유류가 있었냐면 다람쥐 같은 게 있었대요. 음. 되게 작은. 그러니까 힘도 못 써. 고기 구워 먹는 거는 뭐 상상도 못 해. 그래서 곤충 잡아먹던 다람쥐가 말하자면 저희 포유류 기준으로 인생 선배, 조상이에요. 근데 그들은 이 소행성이 와서 냉각기가 오고 빙하기가 와도 살아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망한 사례들도 얘기를 해주는데 공룡처럼 이제 편집장님은 애기 있으시잖아요. 네. 근데 그 애기가 제가 알기로 아직 어리니까 네. 이 매장을 안 가봤을 수도 있는데 사실 토이저러스라는 매장 아시죠? 장난감 매장. 장난감 가봤죠. 매장. 근데 이거 한국에서도 많이 철수했는데. 그렇죠. 예. 이 외국에서는 그냥 망했다고 보면 되는데 이 회사가 창업한 게 1957년이에요. 근데 그때는 장난감을 어디서 사줘야 됐냐면 작은 동네의 장난감 가게. 뭐 우리나라 보면 문구 완구점 이런 데 있잖아요. 저 어릴 적에도 그랬죠. 학교 앞에. 예, 학교 앞에 있는 완구점. 거기에 가면 근데 장난감들이 좀 이렇게 아주 세련되거나 아주 뭐 비싸거나 그런 건 이런 건 아니고. 없잖아요. 좀 예. 나쁜 말로 조잡한 것들이 네네. 많이 옛날 있죠. 거. 그리고 좋은 거 사려고 하면 백화점을 가야 되는데 백화점에는 완구 매장이 잘 없고 크리스마스 때나 이제 반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찰스 레저러스라는 사람인데 토이저러스라고 내가 정말 식료품점처럼 거대한 걸 만들어 놓고 장난감 전문 매장. 네, 장난감도 타보게 하고 실제로 만져볼 수 있게 하는 걸 하면 어떨까라고 해가지고 이제 대형 매장을 만들기 시작을 했고 그러고 나서는 10년 동안
상장 이후에 10년 동안 매년 20% 이상 성장을 했고요. 예. 그러고 나서 1984년부터는 해외 확장을 하기 시작한 그 분야의 지배자였어요. 예. 장난감 이꼴 토이저러스였던 공룡. 거죠. 공룡. 그런데 1988년에 월마트한테 장난감 분야 1위를 내줘요. 월마트는 식료품도 살 수 있고 옷도 살 수 있고 장난감도 그쵸.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장난감 코너. 그러다가 1998년 이후에는 인터넷 시장에 적응을 못하면서 그 이후에 10년도 넘는 기간 동안에 매출액이 성장을 전혀 못하고 결국에는 이제 완전히 장난감 사업에서 철수하게 무너진 거죠. 되거든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이 생각이 드실 거예요. 강인한 걸 사라는 거야. 강인한 건 망할 수도 있다는 거야. 기본적으로는 강인한 걸 사는 게 확률이 높은 게임인데 네. 여기다가 키워드를 하나 더 추가를 해야 됩니다. 네. 안전마진. 토이저러스를 언제 사느냐, 언제 투자하느냐. 이게 모두가 알고 너무 비싸고 각광받을 때 투자를 하면 물론 강인한 기업이기 때문에 10중 8구는 지속 가능 성장을 하겠지만 10중 1, 2가 실패했을 때를 우리는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우리가 이 회사를 물려받는 게 아니라 네. 주식이라는 그 자본의 단위를 통해서 그걸 매입을 하는 거니까. 네. 얼마에 사느냐, 언제 사느냐. 그렇죠. 그게 이제 또 안전마진으로. 그러니까 강인한 기업을 사라는 게 아니고 강인한 기업을 찾아놓고 그 기업이 쌀 때까지 기다려서 사는 게 이 회사 투자 방법. 근데 그게 뭐 인터넷 시대가 열려서 쇠락하고 있을 때 싸졌을 때가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일시적인 어떤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네, 맞습니다. 싸졌을 때 사라라는 거고요. 이 책에서 진화론과 이제 투자를 많이 빗대서 표현을 하는데 네. 다양한 동물, 곤충들이 나옵니다. 네, 네. 앞에서 뭐 다람쥐, 뭐 공룡 같은 사례도 네. 말씀해 주셨고, 쇠똥구리가 등장합니다. 네. 실제로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실제로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책에서는 많이 보는 곤충이잖아요. 쇠똥구리. 그렇죠. 새똥구리가 이제 뿔이 있는 예. 곤충이고 그 뿔로 이제 싸우기도 하고. 분비물 같은 거를 다른 이제 거대 동물의 분비물을 이용해서 이제 먹기도 하고 예. 뭐 이렇게 하는 곤충이잖아요. 이 쇠똥구리 뿔을 가지고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근접 원인, 궁극 원인이라고 하는 재미있는 분류를 합니다. 근접 원인은 누가 봐도 뭔가 가까운 거, 네. 당장 일어날 것 같은 거를 얘기를 하고 궁극 원인은 정말 그 가운데 심지 굳은 뭐 코어 이런 것들을 궁극 원인이라고 할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새똥구리를 관찰하는 과학자들을 보면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네. 한 부류는 이 새똥구리는 뿔이 이렇게 생겼네. 뿔에 톱니가 있네. 뿔이 얘는 크네 작네. 뭐 이런 거를 보시는 분들이 있대요. 네. 그런 생물학자분들은 이제 근접 원인을 보는 거고요. 네. 일부 생물학자, 일부 진화 생물학자 이런 분들은 아니 얘네는 뿔이 왜 있을까 애초에? 아하. 다른 곤충 중에 뭐 개미는 뿔이 없잖아. 얘네는 왜 있지? 뿔이 있으면 뭔가 자원을 확보할 수 있나? 아니면 수컷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기 시작하는 게 궁극 원인인데요. 이걸 투자 쪽으로 적용하면 이렇게 봅니다. 근접 원인이라고 하는 건 아마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들은 얘기예요. 제가 키워드를 얘기해 볼게요. 그리스의 채무 불이행, 미국의 고용 감소, 석유 수출기구 협상 결렬, 연방준비제도 저금리 시대 종언, 국제통화기금 세계 경제 성장 낙관, 중국은행 자본 확충, 감염병 백신 접종 속도 점증. 다 많이 들어본 얘기죠. 다 근접 원인이에요. 네. 뭔가 이렇게 당장 뭘 해야 될 것 같고 되게 핫한 것 같고 공부해야 될 것 같은 내용들은 근접 원인이고요. 네. 근접 원인은 다 주가의 변동만을 얘기합니다. 이것 때문에 주가 올랐네, 이것 때문에 내렸네. 네. 해석하는 거. 근데 궁극 원인이라고 하는 거는 유일한 건 이 나란다 캐피탈에서 얘기하는 거는 기업이 정말 돈을 잘 벌까? 안 벌까? 라는 거에만 궁극 원인이고 그게 결국엔 투자의 지표가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2000년 이후에 월스트리트가 내놓은 다음 해 주가지수 예측치의 중앙값이 하락할 것이다 라고 예고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답니다. 23년간 단 한 번도 없다. 무조건 오른다. 내년엔 올라. 내년엔 더 좋을 것이다. 네. 상저하고든 상고하저든 일단 올해보단 올라 라고 예측을 했대요. 그런데 그 21년 동안 6번이나 하락을 했고요. 그 예측치의 중앙값이 실제하고는 13%포인트나 차이가 났대요. 13% 오른다고 했는데 0% 오르거나 5% 빠진다고 했는데 7, 8% 오른 케이스.
그러니까 사실은 변별력이 거의 없는 거죠. 이 월스트리트의 이 전문가들도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우리가 그 주가 변동의 근접 원인을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하면 정말 잘 될까? 그러지 말고 나의 이 리소스, 시간이나 비용이나 나의 생각, 정신을 궁극 요인, 궁극 원인, 기업이 정말 잘 성공할까? 돈을 벌까에만 신경 쓰는 게, 몰두하는 게 성공의 이유라고 얘기합니다. 그 본질에. 네. 그러니까 얼마 전만 하더라도 미중 간의 그 갈등, 무역 갈등이 좀 심화되면서 시장이 엄청 떨어졌을 때 다 네. 팔고 싶었지만 네. 그 이후에 트럼프가 또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니까 한 이틀 만에. 또 다시 사고 싶어지고. 근데 네. 그 변동에만 왔다 갔다 할 게 아니라 네. 궁극 원인, 네. 본질에 집중하자라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책이 필요한 거죠. 네. 근데 그걸 또 이제 진화론에 맞대어서 또 설명을 해주고 있고, 투자 진화를 만나다라는 책을 바탕으로 김현준 대표와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게 미래입니다. 네. 예측하고 싶어하죠. 네. 맞히고 싶죠. 알고 네. 싶죠. 네. 그게 되지는 않고요. 네. 이 책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이 다윈, 찰스 다윈이 이제 종의 기원을 쓴 이 진화론의 어떻게 보면 시초잖아요. 네. 이 사람이 22살부터 이런 연구 보조자로 공부를 시작했대요. 찰스 다윈이. 네. 그때 이제 처음 연구를 시작한 게 22살이었고 그때는 창조론자였다고 합니다. 뭐 옛날엔 다 그랬죠. 네. 예.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살아있는 나무늘보하고 옛날에 화석으로 있는 나무늘보하고 왜 이렇게 닮았지?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하기서 생각해보면 찰스 다윈이 그 진화론 연구하기 전까지는 다 창조론자였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을 거야 라고 네. 생각했잖아요. 네. 근데 왜 하나님이 굳이 나무늘보를 멸종시킨 다음에 다시 만들어냈지? 나무늘보가 회개한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거잖아요, 처음에는. 근데 그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예. 열대지방의 갈라파고스 제도에 가서 이제 연구를 많이 하게 되는데 여기는 날이 더우니까 이런 이파리가 있는 식물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을 거야. 식물들이 잘 자라도록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열대지방이랑 갈라파고스 제도의 식생이 너무 달라. 근데 어디랑 비슷하냐면 날씨는 전혀 다른데 좀 근처에 있는 남아메리카랑 되게 닮아 있는 거예요. 여기는 왜 이렇게 닮아 있지? 굳이 다른 식생을 여기다가 왜 하고 같은 식생을 여기다 했지? 이런 생각들. 그리고 갈라파고스 안에도 여기는 새가 하나의 모양만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다양한 새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진화론을 이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까 제가 연역이라든지 이 귀납적 사고에 대한 얘기를 했던 건데 투자할 때도 미래에는 이런 새가 여기에 자랄 거야. 이런 곤충이 이렇게 뿌리 발달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과거 화석을 보고 과거에 이랬네. 이런 일이 있었네. 이 기업은 이렇게 움직여 왔네. 라는 거를 보고 투자를 해라. 그래서 무슨 말을 했냐면 오직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과 동일한 역사적 사실과 맥락 속에서 현재만 해석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래는 알 수 없으니 예측하기보다는 현재와 과거를 보면 네. 그 상태를 알 수 있다. 네. 앞에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던 강인함도 그 중에 하나일 테고요. 그렇습니다. 이걸 투자로 빗대자면 어떤 걸 좀 봐야 된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 나란다 캐피탈은 기업의 역사를 공부한다고 합니다. 기업의 역사. 네. 그러니까 우리가 네이버에 가도 이 재무제표가 나와 있잖아요. 네이버 증권란에 있죠. 네. 그러면 옛날 재무제표도 있고요. 뭐 한 2, 3년치의 예측치도 기재가 그렇죠.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옛날 거 볼래요? 예측치 볼래요? 하나만 고르세요. 라고 예측치부터 눈이 하면 가겠죠. 대부분 예측치 보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측치라도 보시면 다행인데. 네. 네. 성장하냐? 예. 성장해서 정말 저평가냐? 뭐 이런 거 자꾸 보시잖아요. 예. 예측치를. 근데 이 나란다 캐피탈 16년 동안 연평균 20%를 한 이 회사는 예측치를 전혀 안 보고요. 적어도 과거 10년의 재무를 보고요. 예측치를 전혀 안 본다고요. 그리고 기업이 앞으로 저희 이렇게 할 겁니다. 전략 발표회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네, 기업 설명회. 예. 그런 걸 전혀 안 본답니다. 안 보고 과거에 이 기업이 어떤 전략을 발표했었지? 근데 그 전략이 됐나? 왜 안 됐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고요. 이게 이런 사례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A기업이라는 기업을 공부하고 있어요. 투자하고 싶어. 되게 빨리 성장하는 것 같아. 근데 아직은 좀 작어.
그 A 기업을 투자를 미래 예측치만 보면 바로 하셔야 돼요. 연평균 30% 성장한다고? 너무 좋은 기업이야. 근데 이들은 미래를 안 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를 봐요. 이 기업이 언제 설립됐지? 한 20년 전에 설립이 됐네. 근데 20년 동안 경쟁자가 없었을까? B기업, C기업이 있었네. 근데 B기업은 비슷한 시기에 설립이 됐고 C기업은 10년 늦게 설립이 됐네. 근데 지금 B기업이 1등, C기업이 2등, A기업은 3등밖에 못하네. 이 20년 동안 3등밖에 못했는데 왜 갑자기 앞으로 3년은 얘가 1등이 돼야 되지? 라고 해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기반은 대부분이 애널리스트 분들의 예측치에 근거했거나 또 애널리스트 분들의 예측치는 어디에 근거하고 있냐면 기업의 전략 발표에 근거했을 거잖아요. 근데 같은 사람이, 같은 경영자가 계속 경영을 해왔는데 과거의 사실보다 현재의 사실이 더 잘 될 거라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사실은 빈약하더라. 이런 얘기. 저도 사실 증권부 기자 생활하면서 코스닥 기업들도 비전 선포식 하는 거 많이 취재하러 하죠. 많이 다녔거든요. 많이 하죠. 어디 호텔 빌려가지고 네, 네. 비싼 밥도 주고 네. 빵빠레도 울리고 하면서 2000 몇십 년간 우리는 뭘 할 겁니다. 그거 제대로 되는 경우 거의 못 봤습니다. 거의 못 봤죠. 되면 10배 가요, 진짜. 네. 근데 그 한 100개 중에 한두 개만 되시죠. 그러니까 누구나 비전은 있어요. 네. 저희도 청취율 1위라는 비전이 있거든요.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 밖에 보시는 분들이 지금 비전이 열심히 있다니까요. 제작을 하시는데. 있습니다. 예. 성공예감 별책부록 함께하고 계시고요.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은 있다. 맞아요. 거죠. 근데 이게 또 투자에 있어서는 누군가에게는 또 큰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비전을 다 고지고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또 이 맞습니다. 책의 교훈이기도 하고요. 자연 세계에서 보면 결국에는 멸종하는 동물이 있고 네. 끝까지 살아남는 동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구분을 해봐야 하는데 네. 이런 성공과 실패에 어떤 패턴이 있다고요? 네. 이번에는 그 동물 얘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아쿠아리움, 수족관 이런 데 가면은 돌고래나 상어를 보죠. 네. 비슷하게 제일 화려하고 생겼잖아요. 막 멋진 거. 근데 애기들은 돌고래랑 상어가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생김새가 비슷하거든. 하는 짓도 비슷하고. 근데 사실은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상어는 어류고 돌고래는 포유류. 포유류. 아예 다른 종입니다. 네. 근데 왜 비슷할까? 빠른 바다 물속에서 살다 보니까 진화의 과정을 거쳤더니 이 창조로 태어난 DNA와는 관계없이 비슷해지더라.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원뱃이나 마멋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동물 중에? 설치류죠. 예. 다람쥐보다는 좀 큰데 예. 막 이빨 이렇게 나온 애들, 예. 귀엽게 생긴 애들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게 마멋이랑 원뱃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똑같이 생겼거든요. 근데 마멋은 유대류라고 해서 이 캥거루처럼 배에 집어넣고 아기를 키우는 걸 유대류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원뱃은 마멋이랑 똑같이 생겼지만 태반류. 인간처럼 그냥 아기를 낳는 형태.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아무 관련이 없는데 비슷하게 생겼어. 또 하나, 개미핥기라는 동물이 있거든요. 예. 근데 개미핥기가 사실은 유대류랑 태반류로 아예 두 가지입니다. 아예 다른 종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구별을 못합니다. 똑같이 생겼으니까. 왜 똑같이 생겼을까? 얘네들은 흰 개미를 잡아먹고 살거든요. 둘이서. 예. 이걸 어떻게 잡아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 보니까 앞발톱이 단단해서 땅을 뚫어야 돼. 그죠? 그다음에 머리가 작아서 가까이 가야 되고 주둥이가 길고 혀도 길어야 돼. 개미를 핥아먹으려면. 그렇죠? 그리고 혀에는 끈끈한 게 붙어 있어야 개미가 탁탁 붙어 오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진화를 한 거예요. 아예 다른 종인데, 근데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비슷하니까, 요 놈도 개미핥기, 요 놈도 개미핥기, 이렇게 얘기하는 것 뿐이죠. 이거를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생물계의 테이프는 다시 풀었다 감아도 결과는 똑같이 나오더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답이 정해져 있다. 환경에 적응하는 동물들이 강인한 건데 그런 애들은 비슷하게 생겼다. 이거를 좀 경제학적인 용어로 하면 수렴하는 패턴, 반복되는 패턴에 투자하라라고 하고요. 어떤 회사가 어떻다. 난 이 회사 좋아해. 이 회사 잘하는 것 같아.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나는 이런 류의 구조를 가진 회사에 투자해.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뭐 예를 들어서 기술 트렌드나 시장의 트렌드, 소비자의 선호가 바뀌었을 때 네. 바로 연구개발, 네. R&D를 열심히 해서 그걸 또 따라가는 기업들, 네. 그거를 수십 년간 잘해왔던 기업들, 뭐 이런 얘기가 그렇죠. 그런 것들도 이제 예를 들 수 있는데 그 부분은 너무 포괄적인 것 같고 네. 이 책에 나온 거는 더 이해하기 쉬운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사라민, 잡코리아, 원티드랩,
네. 뭐 하는 회사인지 아시죠? 구인구직 사이트. 그렇죠. 구인구직 사이트. 이 회사도 이제 인도의 구인구직 사이트에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무슨 생각을 해봤냐면 네. 지금 1등인 채용 정보 사이트가 앞으로도 1등일까? 2등, 3등이 되면 어떡하지? 계속 성장해야 되는데 잘 모르겠네. 미래니까. 미래는 예측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과거를 봤어요. 근데 채용 정보 사이트에 대한 과거가 잘 없으니까 뭘 봤냐면 옛날 전화번호 부책을 봤어요. 거기에는 어학 교사, 배관공, 뭐 웨딩 플래너, 자동차 딜러들에 대한 정보가 있는데 네. 우리 옛날에 전화번호 있었잖아요, 실제. 네네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공짜로 받아보는데 네. 거기에다가 내 이름이나 내 직업, 내 업체를 올리려면 광고비를 내는 거죠. 네네. 이게 바로 구인구직 사이트랑 똑같은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렇죠. 내가 구직하는 사람들은 그냥 공짜로 볼 수 있어요, 정보를. 근데 내가 사람을 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기업들은 광고 지면을 사서 돈을 네. 내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옐로우 페이지라고 하는 이 전화번호 부책 회사들을 다 조사를 해봤더니 어느 작은 지역에서 1등을 한번 하고 나면 계속해서 1등이 되는 거야. 안 이게 바뀌더라. 좋으니까 여기에 더 게재를 해. 여기에 게재가 많으니까 소비자가 이걸 좋아해. 이런 네트워크 효과가 계속 반복되더라. 채용 정보 사이트도 비슷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게 수렴의 패턴, 반복의 패턴이고 또 하나는 인도는 이 시장에 지금 처음 성장하는 거긴 한데 다른 나라는 어땠지? 전 세계 가장 큰 7개 각국에 있는 채용 정보 사이트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전부 다 30%에서 40%인 높은 이익률 그리고 ROE도 아주 높고 현금은 계속해서 쌓이고 2등이 따라잡은 적이 한 번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내가 이 회사의 예측을 따로 하거나 이 회사의 전략을 이해하거나 하지 않더라도 지금 1등인 채용 정보 사이트는 앞으로도 꾸준히 돈을 벌겠네 라고 패턴을 인식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투자하는 거죠. 이게 수렴하는 패턴이고 네. 혹시 김현준 대표님이 찾았던 네. 혹은 즐겨 보시는 수렴하는 패턴 혹시 이런 거 있을까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저도 사실은 구인구직 사이트에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었고요. 사람인이라는 기업에 투자를 했었고 하는 행동을 똑같이 했어요. 저는 이 사람을 몰랐고 이 책을 본 적은 없지만 외국에 있는 채용 정보 사이트들을 다 보면서 야, 한 번 1등 하면 이거 2등이 절대 못 따라잡네. 계속해서 사람들이 여기서 구인구직 활동을 하네? 라고 해서 사람인이라는 회사에 투자했던 적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음식 배달 사업에 제가 투자를 한 적이 있는데 요거는 정말 글로벌리 반복해서 저희가 투자를 했어요. 한국의 배달의 민족이 성공한 걸 보고 네덜란드의 테이크어웨이라는 회사를 투자를 했다가 이게 잘 되는 걸 보고 중국에 있는 메이투안 디엠핑이라는 회사에 또 투자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일본에 있는 오이식스 라다이치라는 회사에 투자를 해요. 이게 거의 한 5년 걸친 투자인데 계속해서 성공을 했어요. 모든 기업이 다 성공했어요. 이런 것들이 저희도 수렴의 패턴 우리가 했던 거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도 얘기하는 게 새로운 것 좀 가져오죠. 이 기업 새로 상장했어요. 얘네 새로운 사업 만들었어요. 야 그건 난 몰라. 미래를 몰라. 근데 우리가 했던 거 있잖아. 야 10년 전에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많이 들어왔어. 이러이러한 활동을 하더라. 그중에 조금 바뀐 게 있겠지만 그들이 하는 패턴이나 심리적인 건 비슷할 거니까 내가 했던 거 반복해서 투자하자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느 나라나 인간의 심리와 소비 패턴이 비슷하다라는 네. 것도 이제 깔고 갔을 때 네. 그렇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패턴이라고 하면은 음봉 다음에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그런 거 아니고 네, 그런 네. 거 아니고. 근데 이게 우리가 속기 쉬워요. 직관적인 거. 그래서 이 책에서도 정직하지 않은 신호, 네. 정직한 신호를 구분하라라는 것도 네. 진화론에 빗대서 또 재밌게 설명하잖아요. 이 부분이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많은 깨우침을 줄 수 있는 챕터인 것 같고요. 네. 청개구리하고 산호뱀 얘기를 하게 돼요. 산호뱀? 청개구리는 뭐 대부분의 동물이 그런 것 같은데 몸집이 큰 수컷이 다른 수컷을 밀어내고 이 짝짓기를 할 수 있다고 해요. 대부분 그렇겠죠. 그런데 이 암컷을 꼬실 때, 꿰일 때, 네. 안 보일 때도 꿰일 때가 있거든요. 밤에. 그럼 소리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몸집이 큰 개구리는 음성이 낮다고 합니다. 저음. 네. 개굴개굴 이게 아니고 개굴개굴 뭐 이렇게 한대요. 예, 울림통이 크니까. 근데 요거를 흉내낸답니다. 개구리들이. 조그만한 네, 개구리가. 조그만 애들이. 나중에 암컷이 아이씨 속았네 이거. 깔창 꼈네 이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것들은 이제 정직하지 않은 신호고요. 정직한 신호 같은 경우에는 산호뱀인데, 산호뱀이 이제 물에 사는 맹독성의 뱀입니다. 내가 독이 있으면 굳이 이런 일을 안 해도 되는데 몸을 아주 화려한 색깔로 해놔요. 그러면 얘가 독이 있겠네? 라고 포식자들이 딱 알아봐요. 그러니까 아예 접근조차 안 합니다. 예. 나는 맹독이 있어서 이겨낼 수는 있는데 예. 그런 싸움 자체를 안 해버려. 그러니까 나 독 있어, 나 무섭지, 다가오지 마 라고 하는 정직한 신호들을 주는데, 이런 얘기를 가지고 이제 주식적으로 적용을 하면, 이거 참 제가 같은 업계로서 얘기가 좀 그런데, 네. 투자 설명회, 그 다음에 로드쇼라고 하는 IR 행사, 네. 이런 것들은 믿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아주 정직하지 못한 신호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수익 가이던스라고 하는데, 이 재무 예측치 발표, 이런 것도 정직하지 않은 신호다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도 기업 설명회, 그 다음에 로드쇼 행사에서 발표하는 수익 가이던스를 보고 가치 평가를 하거나 기업을 선택하실 가능성이 꽤 높거든요. 혹하죠. 왜냐면 공식적인 거고, 야, 사장이 저렇게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거짓말 치겠어? 뭐 호텔 빌려갖고 비전 선포식 네. 하는데. 굳이 돈 써가지고. 근데 잘 될 기업은 그렇게 안 돼도 물건을 잘 만들어서 팔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거를 할 만한 유인이 점점 생기는 거고요. 그 가이던스라고 말씀해 주신 그 실적 예측치 네. 발표하는 거. 어쩌다가 5년에 한번 빵빠레 터뜨리면서 하는 기업과 네. 한 20년 동안 매 분기마다 네. 실적 예측치를 발표해 왔던 기업. 네. 차이가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차이가 클 수밖에 없죠. 이걸 정직하지 않은 신호, 정직한 신호를 구분을 해봐야 하는 거고. 근데 이 플락 같은 경우에는 수익 가이던스에 대해서 왜 정직하지 않냐라고 네.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주거든요.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사람 자체가 20개가 넘는 기업의 이사회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이미 과거 경험상. 단 한 번도, 30년인데 30년의 역사 동안 단 한 번도 연초에 이사회에서 정한 예산대로 쓰는 기업을 못 봤대요. 단 한 번도. 계획대로 되지 않죠, 사업도. 계획대로 되지 않고 이게 확률의 곱이거든요. 매출액도 알아야 되지, 영업 비용도 알아야 되지, 영업의 비용도 알아야 되지. 근데 그거를 내가 알지도 못해요. 예를 들면 금리를, 환율을 뭐 예상할 수가 없잖아요. 또는 나는 잘 예상을 했는데 경쟁자가 갑자기 그렇죠. 할인 정책을 치고 들어와. 그럼 나도 뭔가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일이 자꾸 바뀌는데, 예를 들어서 매출액, 영업비용, 영업의 손익이라고 하는 아주 재무적으로 큰 단위만 우리가 예측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거를 80%의 확률로 예측할 수 있다. 라고 하면 되게 높은 예측 가능성이잖아요. 대박이죠. 근데 80%를 3번을 거치면, 3승을 하게 되면 예. 이 전체 가이던스가 맞을 확률은 51%로 낮아집니다. 근데 이 큰 단위 3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십, 수백 가지의 경영 환경의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예측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게 더 안전하고, 이 세계적인 컨설팅 업체 맥킨지가 네. 그래서 수익 가이던스를 발표하는 기업과 아닌 기업은 어떤 차이가 있지라는 것을 연구한 적이 있대요. 네. 근데 이들의 발표가 재밌습니다. 가치 평가나 주주의 수익률, 이건 주가랑 배당을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주가의 변동성 감소라고 하는 것에 좋은 영향을 준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 하나도 없고, 다만 유일하게 의미 있는 효과를 하나 발견했는데, 네. 가이던스 발표에 따른, 뭘 것 같으세요? 기분이 좋아지나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네. 거래량이 증가한답니다. 야, 좋대, 사. 야, 이번에 안 좋대, 팔어. 그럼 누구만 좋죠? 거래해주는 증권사. 네, 그렇답니다, 여러분. 그러게요. 그래서 스스로 신호 해독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저자도 플락프라사드 역시 본인이 신호 해독자라고 또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기업을 상대로 그런 항의도 많이 하세요. 왜 너희 약속을 못 지키느냐? 네. 왜 말을 바꾸느냐? 네. 왜 작년에 얘기했던 거랑 아니면 지난 분기에 했던 가이던스랑 달라지느냐? 네. 근데 사실 이거 기업들도 모른다는 거죠. 저도 예. 그런 욕 많이 먹습니다. 왜요? 아니, 수익률 잘 낼 거라고 했잖아요. 네네. 내년에는 뭐 코스피가 좋다면서요. 그러니까 안 물어보면 난 대답 안 하고 싶은데 물어보니까 대답하고, 대답하니까 틀리는 거예요. 연말까지 증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오른다고 생각하는데 내려도 할 말이 없더라. 네. 그래서 예측하기보다는 네. 현재에 대한 분석을 더 철저하게 하는 게 더 나을 것이다. 네, 맞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면 게으름이 나옵니다. 네.
게으름, 엄청나게 게으름을 부려라라는 네. 겁니다. 이거 사실 투자의 대가들이 많이 하는 말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진화론적으로도 설명이 됩니까? 저는 이 사례는 참 처음 알게 된 사례인데 예. 이 진화론자들이 뭘 하냐면요. 아주 오랜 기간 한 지역에 가서 특정 동물을 관찰하는 게 이 사람들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화했지? 그걸 보는 게 진화 생물학자가 하는 일인데 1973년에 프린스턴 대학교 명예교수인 피터 그랜트랑 로즈메리 그랜트라는 부부가 갈라파고스에 가서 10년 동안 핀치새라는 새를 연구를 했대요. 네. 근데 이 연구 결과를 좀 줄여서 말씀드리면 초반 한 몇 년 동안에는 핀치새의 몸집하고 부리가 자꾸 커지고요. 커진 애만 살아남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몇 년 후부터는 작은 애만 살아남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보면 처음에 커질 때는 이 가뭄이 들어가지고 씨앗이 작은 게 다 말라 비틀어지고 아. 큰 것만 살아남으니까 아. 몸집 크고 부리가 두꺼운 애들만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네. 반대로 그 이후에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 덤불이 많이 자랐대요. 네. 그러니까 몸집 큰 애들은 그 덤불 속에 씨앗을 쥐어먹기 어려워.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10년간에 봤더니 5년 동안에는 커지고 5년 동안 작아지더라. 근데 이 연구를 하시면서 이분들이 얼마나 허탈했냐면 10년 내로 보면 진화가 2번이 됐는데 만약에 우리가 10년 전에 한 번 왔다가 10년 후에 한 번 왔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안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핀치새는 똑같다. 그러네요. 진화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주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얘기가 있는데 미국 S&P 500 가장 큰 지수 중에 하나를 보면은 매일매일 S&P 500 지수를 열어보잖아요, 우리가. 예. 그러면 하루는 오르고 뭐 하루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 오를 확률이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으세요? 매일 매일매일. 열어본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거의 51%에 수렴하지 않나요? 그렇죠. 54%랍니다. 예. 그러니까 반은 오르고 반은 내려. 근데 1년 단위로 열어보잖아요. 그러면 74%가 오르고요. 5년 단위는 89%, 10년 단위로는 95%가 상승했대요. 그러니까 내가 매일 이 주가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막 변동이 많은 것 같아. 네. 진화를 했다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막 하는 것 같아. 근데 우리가 보고 싶은 건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떤 기업을 투자를 해서 오랜 기간 갖고 있었는데 꾸준히 복리 수익을 내주는 것만큼 쉽고 재밌고 뭐 편한 일이 없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 기본적으로 게을러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또 여기서 나온 것 중에 로레알이라고 하는 이 명품 화장품 회사에 네. 대한 얘기를 해주는데 2009년부터 2021년까지 로레알에 대한 헤드라인만 뉴스에서 아주 크게 다룬 것만 네. 조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총 65개의 헤드라인이 있었는데 65개 중에서 좋은 거는 22개, 나쁜 거는 뭐 16개, 중립적인 건 27개 이렇게 있었대요. 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실제로 30개 외에는 의미가 없는 기사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기사가 나올 때마다 야 헤드라인이 이렇게 나왔어? KBS에 이만하게 대문짝만하게 방송했어? 그럼 사야 돼, 팔아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막 고민하잖아요. 시간을 길게 보면 볼수록 그 특별한 신호는 줄어들었고 아하. 심지어는 그 중에 대부분은 주식을 사야 될 신호였던 거고 매도 신호는 별로 없었어요. 그 기간 동안 로레알 주가가 6배 상승했고요. 같은 기간에 프랑스의 지수는 80%밖에 안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길게 보면 볼수록 오를 확률이 높으니까 더 길게 보고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요. 이 회사에는 경제 뉴스를 안 틀어놓는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운용사에는 CNBC, 뭐 블룸버그, 한국경제 뭐 이런 거 틀어놓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블룸버그라고 하는 그 경제용 단말기 이것도 창고 구석에 아무도 사용하지 않게 되어 있고 팀 회의에서는 그날 나온 뉴스나 그날 주가에 대해서 논의하면 안 된다고 하고요. 이런 원칙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6년 동안 18배 수익이 날 수 있었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날 수 있다라는 게 이 사람의 얘기인 것 같아요. 게으름을 부려라. 엄청나게 게으름을 부려라. 네. 앙드레 코스톨란인가요? 우량주를 사서 수면제를 먹고 잠들어라. 뭐 그런 말도 10년 했는데. 후에 깨어나라. 다만 근데 그거는 우량주. 네. 라는 거고 또 그 시대 변화에 또 뒤처지면 안 되고 사실 그것도 되게 까다로운 조건이 있기는 네.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는 장기 투자했는데 왜 이렇게 돼 있나요? 네. 판단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또 일반화하기는 어려운 거고요. 그렇죠. 저희가 앞에서 이제 그런 강인한 기업들, 진화에 용이한 기업들의 사례들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 사실 더 선행되어야 되죠.
왜 증시가 또 사상 최고치 가다 보니까 네. 슬슬 포모 현상 나만 네. 없는 것 같고 네. 지금이라도 따라붙어야 하나 네. 조바심 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이것도 좀 같이 설명이 될까요? 네. 진화론적으로도. 여기에서는 이 단속 평형이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사전에 찾아봤더니 네. 단은 끈을 단이고 음. 속은 이을 속이라고 해요. 그리고 평형은 이퀄리비리엄 이제 한자로 쓴 건데 이거가 어떤 얘기냐면 대부분 진화라고 하는 거는 뭐 매일매일 발생하는 게 아니고 아주 오랜 기간은 정체 상태. 를 이루고 있다가 아주 짧은 그 단의 시간 동안 갑자기 순간적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얘기이거든요. 그래서 기업의 기본값도 진화랑 비슷하다라고 하면 네. 정체 상태가 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얘기냐 하면 훌륭한 기업은 계속 훌륭할 가능성이 높고 네. 나쁜 짓을 했던 기업은 계속 나쁜 짓을 할 확률이 높다. 1990년대에 이미 선두를 달리던 기업들, 뭐 아마존, 메타, 알파벳, X, 우버 이런 회사들은 지금도 선두를 달리고 있고 여러 가지 조사에 따르면 미국, 영국, 유럽 뭐 조사 기관을 가리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대기업들의 시장 점유율 또는 대기업들의 상대적인 이익률이 더 올라가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그냥 숨겨져 있는 기업 뭐 없을까? 얘가 턴어라운드 하면 대박 나지 않을까? 누가 나한테 요거 정보 좋은 거 알려줬는데 이렇게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렇지 말고 정체 상태에 있을 수 있는 훌륭한 기업에만 관심을 가져야 되고 사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근데 그럼 속만 얘기하지 단을 왜 얘기해? 이렇게 생각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어지다가 한순간 진화가 확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네. 이거를 투자계에서는 매수 타이밍, 매수 기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훌륭한 기업은 일단 잘 없겠죠. 몇 개 없죠. 그리고 있어도 어떻다? 비쌉니다. 비싸죠.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다가 아주 특별한 기간, 이 단의 기간 동안에 매수할 타이밍이 잠깐씩 생겨요. 그때 나란다 캐피탈의 현금을 계속 갖고 있다가 5년, 10년 갖고 있다가 한번 확 투자를 하고 또 기다려요. 시장이 공포에 휩싸였을 때. 그리고 그 주식을 안 팔아. 계속 갖고 있어. 그러다가 또 공포에 휩싸이면 한번 싹 투자를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제가 2004년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매수 타이밍이 언제 생겼나를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2008년에 서브프라임, 2011년에 남유럽, 2015년에 사드 배치, 2018년 미중 무역 번지, 2020년 코로나, 2020년 금리 발작, 2024년 엔캐리 트레이드, 2025년 관세 전쟁. 이게 짧으면 한 1년, 길면 3년에 한 번씩 좋은 기회가 와요. 그때는 뭐 기억하시겠지만 가까운 걸로 보면 뭐 관세 전쟁 올해 상반기, 그다음에 작년 하반기 엔캐리 트레이드 보면 네. 좋고 나쁘고 무슨 미국이고 한국이고 일본이고 이런 게 없습니다. 대중 없이 떨어져요. 네. 근데 그때에만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반대로 얘기하면 그때에만 투자를 해도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우리는 항상 뭔가 뒤집어 보려고 하고 주가 보려고 하고 계속 내가 돈을 투자하지 않으면 기회비용이 발생하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단속 평형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내심도 있어야 하는 거고요. 네. 찰스 다윈과 워런 버핏이 만나서 실제로 대화하는 것 같은 느낌을 얻을 수 있는 책, 투자 진화를 만나다. 네. 진화론과 가치 투자 이야기를 한 권으로 같이 읽을 수 있는 책을 우리가 오늘 다뤘습니다. 네. 이 책을 관통하는 핵심 구절 하나를 김현준 대표에게 직접 낭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진화 생물학자들은 지식과 진리 탐구가 목적이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지식과 진리 탐구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진화 생물학자들은 좁은 주제에 대해 엄청나게 많은 양을 연구하지만 투자자들은 가짜 엑셀 시트, 잘못된 가정, 오만한 자기 만족에 근거해 확신에 찬 선언만을 하더라. 대부분 투자자들의 모습 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투자로 돈을 버는 게 더 어려운 거고 또 소수만이 꾸준히 번다라는 게 또 그래서 또 나타나는 거고요. 네. 이 책은 어떤 분들이 좀 읽어보면 좋을까요? 저는 누구나 읽어도 좋을 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주 다양한 챕터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다양한 챕터가 연결되기도 하지만 끊어져 있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부분이 필요한데 라고 했을 때 열어볼 수 있는 맛이 있어서 초보자분들에게도 필요한 부분이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한 저처럼 투자를 20년 이상 한 사람들도 와, 내가 정말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나? 투자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워런 버핏 할아버지를 존경하면서 시작을 다 했을 텐데
정말 내가 그 길을 가고 있나? 되새겨보게 하기 때문에 명저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덤비는 투자라고도 하죠. 네. 저 산 열매가 먹어도 되는 건지 아닌지 이거는 구분할 줄 알지만 네. 주식시장에서 이것도 사도 되는지 안 되는지는 구분 못 하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네. 오늘 더 퍼블릭 자산운용 김현준 대표와 함께 플락 프라사드가 쓴 투자 진화를 만나다 이 책을 같이 읽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